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에 참여했다면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참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말이 안 돼요. 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땅이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께 딱 잘라져가지고 지금의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들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한국을 신경 안 쓸 것이고 이런 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다. 아마 그 지금 저희가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 그 조약에 준하는 뭔가 맺어지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이렇게까지 전쟁을 벌였는데 한국을 그냥 내버려둬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참 중요시 여겨요. 그 아시아권에서 남아 있는 게 대만, 일본 거의 그거 두 지역뿐이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방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럴 거면 한반도를 반드시 껴야겠죠.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챙겼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방위조약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북한을 제재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서 북한이 이 조항 좀 위협이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넣어서 조약을 체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정전협정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참석했었더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두 선생님 다. 자, 알겠습니다. AI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약소국 지도자가 세계 최강국을 압박해 군사동맹 조약을 이끌어낸 건 외교사적으로 이례적인 성과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협정 불참과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어요. 방법은 위험하고 무모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70년간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법적 토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참여했다면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미국 공화 땅에서 만들었나요? 이 AI 역시? 극단적이에요. 성향이 좀 보이네. 야, 정치적 성향도 좀 짐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이네. 같은 말이어도 우리가 무슨 세계 최강국인 세계 최강국인 거는 이제 맞으니까. 맞는데 이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좀 적정선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네. 역시 미국에서 만든 AI라. 클로드 위험하네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관련해서 뭐 어쨌든 나름대로의 외교력을 발휘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고집만 부렸다고 봐야 될까요? 좀 고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집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이런 주장을 한 게 전 개인 욕심이 크다고 봐요. 한반도 전체의 통일된 국가의 수장을 하고 싶었다라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전 봐요. 우리 주제랑 엄청 연관이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승만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네. 왕족 국가의 그 향수를 느끼며 조선 반도의 어떤 대통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상황인데요. 과연 언제쯤 이 종전 가능할지 한번 이것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종전이라고 하는 그 사인과 그 단어가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종전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조약문에 사인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그 사실상 종전이 된 거냐? 아마 정부의 수뇌부들도 일반 국민들도 100%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심을 하겠죠. 왜냐면 그동안 있어왔던 남북관계가 있는데 계속 한다고 하고 뒤집어지고 한다고 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뭔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박과 질서 변화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종전 사인을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미국보다 훨씬 강대국이 돼가지고 판도가 바뀌었다. 그럼 그거 뒤집고 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2의 6.25가 없으리라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조약문에 사인을 하는 그 행위가 옛날 50년, 70년 전에 그것만큼 신뢰도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거고 일단 종지부는 찍어야죠. 이 관계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이 종전이 굉장히 퍼포먼스일 겁니다. 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서로 만나서 종전에 사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아마 그 시기 즈음에는 대단히 그 동북아시아가 평화로울 때일 거예요. 그때 사인을 할 겁니다. 네. 그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것이고 그거라도 한번 가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까지.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다음을 그리기 위해서. 네, 선언적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은 또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혹은 종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 얘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올해부터 통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제가 총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교육부 전국 모든 학교가 5월 말이면은 통일교육 운영 주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걸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겠다고 지정이 된 학교인 건데 그럼 사전에 막 사전 설문조사를 해요. 통일에 대한 인식부터 네.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는 게 없어요. 관심도 없고 사실 근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질 않아요. 네. 막상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늘상 경제 문제, 경제 성장해야지, 발전해야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가치, 통일, 뭐 예를 들어 뭐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소외시하면서 교육에서도 사실은 조금 빠져 있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역사적 사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고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한 85년인가 그때 KBS에서 그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때 그 상봉을 하셨던 분들이랑 그거를 라이브로 지켜보신 분들이 그 다음 세대 분들이랑 또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저도 그거를 라이브로 본 세대가 아니어서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지금 아이들은 더 그래요. 너무 조선시대처럼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네. 조금 아쉽죠.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막 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공교육의 이 아쉬움. AI 역사 만약에가 아니, 예. 네.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근데 그거는 생각을 조금 전환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그리고 꼭 하나가 되어야만 했었던 하나된 우리라고 하는 거를 꿈꿔야 됐었던 시대가 있고 그걸 간절히 염원했었던 세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일교포라고 불리는 제일코리안이라고 불리는 분들 지금 벌써 빨리 가셨었던 분들은 5세거든요. 네. 그럼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었던 초창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도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너는 고조 할아버지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 속에 한국에서 옛날에 옛 조선에서 넘어갔으니 너는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너는 일본 국적 절대 따면 안 돼. 라고 고집하는 윗세대들이 있고요. 그 아랫세대들은 우리가 왜? 우리가 거기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일본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차별만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걸 지켜야 하지?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점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랫세대들, 우리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끄럽고 폭력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인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 나라였었던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는 다시 물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아가는 건데 네. 조나단은 한국인입니까? 그러면은 알베르토는 한국인인가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 더 많이 하시던데 조나단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추성훈 씨는 한국인인가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서 들어오셨다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노동 세금도 똑같이 내고 지금 한국에서 노동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8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조선 땅에서 살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받았었던 그 조선인들을 넘어서서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국인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남북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고 평화적인 체제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더 이상 우리는 한 민족이었어, 우리는 하나였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은 통일교육 할 때 비용 얘기 많이 해요. 경제 얘기. 경제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분단 비용, 네. 통일 편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서 막 수업을 하고 하니까 저는 약간 세대가 걸쳐 있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래도 이산가족 있으신 분이 계신데 저 다음 세대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나는 중간에 껴 있어. 내가 그럼 통일 편익 분단 비용 요거만 가르치면서 남북 얘기해도 될까? 뭔가 조금 마음에 네네. 과거에는 당위였다면 네. 이제는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따지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오는 좀 서글픔이 있으시군요. 네, 그걸 너무 이익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조금 마음이 아쉽다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같이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AI가 상상하고 역사학자가 답하는 팩트와 상상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역사 토크 만약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